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의 스티브 머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미뤄졌던 중국의 양해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안팎의 도전과 시련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은 어떠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2000, 환율 1230원 근방에서 지금 이 안팎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따라서 다음 시장 방향성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선 연구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 토론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 창사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주 5월 26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의 경제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 또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시죠, 김성우 국장님이 나와주시고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업계에 또 쟁쟁한 전문가분들, 최고의 전문가분들로 모셔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5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 연합인포맥스 TV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분 너무 오랜만이고, 네, 우리 박사님은 지난번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는 뭐 우리 박사님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나라 걱정도 많으시고 코로나 걱정도 많으셔가지고 그때 막 한번 상을 한번 엎으셨어요. 지금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21일 목요일. 장중에 코스피가 2,000도 넘는가 싶었는데 뭐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도 없었고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러면은 환율은 좀 떨어져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빠지고 여전히 1230원 공방이고 금리도 사실 궁금해요. 뭐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바깥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깥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FMC 의사록도 지난 새벽에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의회에서 뭐 항상 이 무렵에 뭐 의회 상원위원, 은행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정원이 있는데 직접 출석한 건 아니고 거기도 화상으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 그래요. 뭐 파월 의장, 스티브 머누신 재무장관 뭐 어떤 스탠스를 내비쳤는지 한번 김두원 연구원님부터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주목했던 거는 역시 파월 의장. 파월 의장. 네네. 뭐 매우 중요하죠. 팬데믹 이후에 단언컨대 연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연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멘트 하나가 매우 중요할 거고 그런 것을 전부 시계를 앞으로 와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보면 저희가 향후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중요한 건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에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조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차이점, 실물 경제는 지지부진한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가는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을 쭉 돌아보면 제가 질문받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가 틀렸냐? 실물이 틀렸냐? 아니면 금융자산이 틀렸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곳에는 분명히 버블이 껴 있거나 아니면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왜 멘트가 중요했냐면 결국 이정표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게는 내년까지도. 그렇다면 지금의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이 차이점이 글쎄요, 어디가 틀렸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그게 한쪽으로 수렴될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런 멘트를 보고 물론 제 전망이기도 하지만 네. 제 전망과 결부돼서 상당한 충격이 좀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상당한 지금 그 말씀은 어떤 실물 경기에서의 충격. 그렇죠. 예. 미선 연구원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까지 파월 의장이 뭐 개인적인 스피치에서도 했었고 이런 것들 언급한 것들 종합해 보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각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가장 최대의 어떤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평가를 한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준은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할 수 있다,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연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정책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마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보면은 특히나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어떤 실물 경제 상황과 연준이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간의 괴리가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 평가를 오히려 조금 더 낙관적으로 혼자 바라보거나 이럴 때 이제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이 리스크온 심리가 꺾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아마 좀 위험 투자 쪽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도움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연준에서 좋게 보고 있고 뭐 지금 괜찮잖아, 별일 없잖아 하면 시장은 오히려 추워하고 연준이 바짝 긴장해서 이거 길게 가겠는데 우리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시장은 좋아하고 예를 증시는. 들면 이제 좋게 판단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공급했던 유동성이라든가 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기간이 네.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제 그런 발언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완화 정책을 이어갈 거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또 엉뚱한 소리가 또 입에서 나올라 하네요. 야, 이거 잘하면 이거 떼먹을 수도 있겠는데 길게 가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다 하는 싶은 생각.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이 네. 나와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향방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인데 그것이 좀 됐죠. 제가 앞서 나왔었을 때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네, 될 거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셧다운을 락다운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망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거나 충분한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기에 네. 셧다운 상태를 종료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일정 시간 뒤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발하거나 다시 확산될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V자 반등이 아니라
나중에 또다시 생기는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더 큰 어쩌면은 불안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누친 장관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트럼프와 동조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셧다운 기간을 줄이자. 그래야만 한다. 안 그러면은 그냥 미국 경제가 이대로 망가질 거다. 이렇게 줄이면 V자 반등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파월 의장은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도리어 걱정을 하고 있거나 예. 내지는 나중에 재발하거나 그런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좀 늦게 보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때 말씀드렸던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운 결정, 그때 나올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경제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장이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저기 김영권님, 저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어딜 가나? 저도 그런 얘기하고 남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틀렸냐? 시장이 틀렸냐? 지금이 지표가 틀렸냐? 경기가 틀렸냐? 뭐 그런 이 부조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부 설명하는 게 유동성의 힘이야, 돈의 힘이야.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풀리고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연준 대차 대지표 증가하는 속도 보니까 뭐 로켓처럼 올라가던데. 연준의 BS 규모만 보면 3월 둘째 주에 한 4조에서 지금 한 6.7조에서 7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한 3조 정도가 확 늘은 거죠. 2달 사이에. 꽤 빠른 속도고 근데 아니 꽤 빠른 속도가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 아니에요? 왜 꽤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냐면 저희 전망대로 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 네 이만큼은 연말까지 더 풀리지 않을까? 물론 그게 대부분의 국채외 재원 조달을 떠안는 격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왔죠. 그래서 흔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꽤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 저희 뭐 있는 증권사에서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이 차이점, 차별성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유동성이었다면 유동성의 주체는 연준이었는데 그럼 연준은 이걸 왜 했으며 이걸 언제까지 할까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물가를 좀 분석해 봤어요. 물가. 네, 결국 듀얼 먼데이트인 거죠. 고용과 물가의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연준이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필지 안 필지를 조율한다면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단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클지 아니면 통화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가 클지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51대 49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압력을 길게 가져갈까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잠재 성장률도 좀 추정을 해봤고요. 한 2021년까지는 지금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꽤 확대되면서 저물가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메인 스트리트와 이 월 스트리트의 차별성을 일으켰던 유동성이 글쎄요 쉽게 2021년 말까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맨 처음 가서 어디가 분명히 틀릴 수는 있겠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지만 꽤 오랜 기간 이 차이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시장의 랠리와 경기의 부진. 네. 지금 여기 오늘 결국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민선 연구원님은 네. 요즘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인플레로 가고 있어요? 디플레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인플레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산 가격. 예,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주식이나 이런 자산의 뭐 밸류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떠냐라는 관점보다는 각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역으로 가격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명목 가치로 찍히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같은 상황을 과거에서 찾으면
거의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예. 때 정도를 되돌아가야 할 텐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들의 상황들을 보면 일단 다 본원 통화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각국의 통화 가치들이 절대로 이제 절대 가치 대비해서 뭐 금이나 아니면 뭐 CPI 대비해서 다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떨어진 통화 가치로 표시되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올라가는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번에 뭐 재정 지출이랑 뭐 지원 패키지 이런 것들 다 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작년이 89%, 그리고 한 2년 뒤에는 한 130%, 120%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 뭐 그만큼이 이제 다 뭐 유동성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잠재적으로 어떤 인플레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들은 누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렇게 돈을 푸는 과정 안에서 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책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억눌려 있는 상태로 가게 될 예.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과정 안에서 아마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누적이 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경기가 회복되는 뭐 그게 1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정책과 이 펀더멘털이 돌아서는 게 항상 타이밍이 딱딱 맞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아져도 정책은 상당 기간 또 완화직으로 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예, 아마 예. 그때 아마 인플레라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잠재적으로 압력이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것이 실물 인플레보다는 분명히 자산 인플레 쪽으로는 영향은 분명히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 디플레 논쟁. 어떤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뭐, 야, 인플레가 지금 뭐, 인플레가 오늘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또 인플레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아주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마주치고. 네. 예,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보면 용어가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용어가. 저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네. 게 주가라던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인플레와 그리고 저희가 뭐 소비자 물가라던가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 물건의 가격이 움직이는 뭐 CPI든 아니면 생산자 물가든 그냥 오버럴한 그런 물건 가격의 인플레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미순영 의원도 말씀하신 거는 자산 인플레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미. 네. 네. 그런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버럴한 인플레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오버럴한 인플레 CP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수요가 너무 부진하고 예. 가령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볼 때 잠재 GDP와 실제 GDP와 비교를 해볼 때 GDP 갭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OECD 통계 같은 걸 보더라도 물론 최근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2019년 11월에 나온 통계를 보더라도 OECD 국가들 대상으로 측정했었을 때 디플레 갭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예.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디플레 갭이 사실은 쉽게 메워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가 아니면은 사실은 비용 상승 인플레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그게 또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그런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예, 또는 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묶이는 리저널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으로 가다가 사실 이제 미국이 반도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리저널을 넘어서 내셔널로 가는 움직임까지 가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은 브릭스 국가 같은 신흥국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싼 물건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면서 성장률은 높지만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 비효율적인 우리나라 안에서 다 만들고 우리 안에서 다 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성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비용 상승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예. 그쪽 교역이라든가 무역 관련된 분들을 좀 뵙고 말씀도 듣고 자료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그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리저널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막상 일선 기업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 그리고 정책 당국이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거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커다란 가령 이번 미국과 같은 이런 압박 그런 어떤 강한 요인 또는 비용 측면에서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글로벌도 리저널로 가기가 힘든데 리저널이 내셔널로 가기는 사실은 더더욱 어려운 측면.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맞지만 네.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거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종합을 해보면은 오버럴한 인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도 몇 년 안은 쉽지 않고 반면에 김도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들이 아주 대거 돈을 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돈이 결국엔 어딘가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건 아니면은 뭐 언택트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높아지는 쪽으로는 그 돈이 더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자산 쪽에서는 자산 쪽에서의 인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좀 저렴하게 여쭤볼게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주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쪽이죠. 2천 넘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 3월 이후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정책적으로 안전망들을 많이 설치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든 이런 것들은 3월보다 상황은 좋아졌고 그래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3월 뭐 저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그럼 아파트도 올라요? 사실상 뭐 명목 가치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다 오르고.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뭐 정책의 영향을 받겠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뭐 지금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뭐 2조 3천억 달러, 뭐 2조 2천억 달러, 뭐 몇 번 뭐 기본 단위가 2조였는데 뭐 이런 게 막 의회도 통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1,200불 뭐 수표가 됐건 선불 카드가 됐건 뭐 이거 뿌려지고 있는 거는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채도 찍고 그걸 갖다 연준이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4번에 걸쳐서 뭐 한 2.3조 달러 정도가 재무부를 통해서 시중에 재정 지원 쪽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됐다 이미. 그렇죠. 네. 그리고 히어로스 액트 그래서 최근 하원에서 뭐 3조 정도 물론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죠. 원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연말 대선을 보면 그 정도 버금가는 규모로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꽤 많은 돈이 이제 풀릴 건데 풀리는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뭔가 재정 정책을 피겠지.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금리가 언제 튈까입니다. 언제 튈까? 네네. 왜냐하면 결국 민간에서 소화하면 구축이고 그것을 떠안을 거면 연준이고 과거 대공황 때 많은 전례들도 있고 그러면 채권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한 번은 금리가 시중에서 수급에 의해서 좀 튈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왜 이거를 계속 집중하냐면 주요국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릴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빚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빚이 많아지는 사회로 가는데 빚은 결국 금리에 엄청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초전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이 금리의 발작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 이런 큰 변동성을 조금 가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아마 제 짐작컨대 우리 제작진께서 또 지금 미국채 10년물 차트를 아마 화면에 띄워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월 달까지 그렇게 주가 빠질 동안에 뭐 안전자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르르 떨어지던 미국채 수익률이 그러다가 그 뭡니까 진짜 3월에 완전 장 부러질 때 주식 부러질 때는 그때 막 미국 국채도 던질 판국이다 보니까 금리 한번 튀었다가 이러나 지금 이거 0.7 근방에서 10년물이 안정적이죠. 네. 완전히 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김도원 연구원께서는 이게 결국은 한번 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야? 튀어야 되냐는 보다는 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재정 정책 쪽에서 수요 견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구축 효과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튈 수 있는 효과죠. 더 나아가서 수급적으로 워낙 단기간에 과대한 재원 조달로서 국채가 발행된다면 분명히 금리는 한 번쯤은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때 그 금리 튀는 거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시장 입장에서. 또 이렇게 화들짝 한바탕 또 푸닥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월 FOMC의 의사록이라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중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최종 대부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연준이 액션을 취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있죠. QE의 재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썼던 수익률 곡선의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단을 낮추려는 작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꾸 튀려고 하는 걸 갖다 연준이 이렇게 고삐를 잡아채고 있는 거구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우가. 한번 금리가 튀면 액션이 취한다. 근데 그 튀는 것 자체가 조금 하반기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죠. 이 와중에 지금 김도원 연구원처럼 저렇게 걱정을 하는 얘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상당히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거니까 네. 이거 수급 요인상 이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좀 더 금리를 줘야 이게 팔릴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결국 연준이 사겠죠. 네. 그런 반면에 이게 결국 밤사이 나왔던 뉴스 중에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뭐 0.003인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가더라만 어쨌거나 마이너스 수익률로 국채 발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도. 그러면 미국도 지금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게 저도 뭐 경제 시장 좀 안답시고 이거 진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자꾸 어딜 가나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러다가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한번 발작을 일으키는 정도로 한번 튀느냐. 이게 아니면 마이너스 영역으로까지 떨어지느냐. 주식이 이러다가 뭐 버블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코로나 언제 있었어 싶을 정도로 확 가버리느냐. 이거 조정을 했어야 될 레벨도 이미 지나고 이러다가 얼마나 조정을 또 세게 받으려고 이렇게 시장이 까불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는 데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란은행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는 부분은. 지금 어차피 그 국제 결제가 되는 통화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뭐 차용할 수 있으니까 하하, 예, 가능한 도구 중에 말씀을 하나라고. 아무 돈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파운드화나 미 달러나 엔, 유로 정도까지. 네, 유로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질금리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명목금리도 마이너스긴 한데 이제 그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그런 어떤 그 실질금리 개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영국, 미국, 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2009년 이후부터는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실질금리가. 네,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도 올랐고 왜냐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를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어쨌든 그 나라들이 맞게 된 상황이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수축되는 어떤 정도가 마이너스 8% 정도 이렇게 많이 경제가 꺾이게 되니까 아마 그에 걸맞는 강도의 통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검토가 가능하고 가능한 툴 중에 하나로 저는 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은 다른 툴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최선의 툴은 아닐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좀 마이너스 금리는 좀 네, 밀린다. 예를 연준에서. 들면 뭐 지금 국채 발행을 많이 했을 때도 중앙은행이 일단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계속 지금과 같이 사준다고 하면은 금리 자체가 이게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QE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수단들은 현재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입하는 자산의 군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BOJ가 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발권력을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조 박사님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를 갖다가 연구하고 계신다 했는데
만약에 이거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박사님 요즘 2020년 이 봄 여름에 무슨 연구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글쎄요. 요즘은 그러니까 하실 일은 분명하게 있고 바쁘신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연구하시려니까.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뭐 제가 있는 기관 연구원들. 네. 그리고 뭐 정책 당국에 대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듣는 이야기,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대통령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상황,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겠지만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나 기업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뭐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중한 재정 지출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해서 단순히 그냥 GDP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고자라고 한다면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맨 땅을 팠다가 다시 그냥 메우는 것만 해도 되죠. 옛날 거기다- 군대에서 하듯이. 뭐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차피 뭐 GDP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이게 활로다. 우리 경제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저쪽으로 갈 거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경제가 뭘 잘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뭘 보완을 하고 메꿔야 되나, 그 방향을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정부 재정 지출, 고용 창출을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다음 세대한테 그냥 무책임하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박사님 또 상 엎으시겠다. 지난번에 이러다가 엎으셨거든. 완전 막 고스톱 한참 치고 있는데 그냥 뭐 담요로 확 엎으시던데 지금 또 울컥하시네. 그래서 그냥 뭐 앞으로 이런 자산이 뜰 겁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 그런 차원에서도 저렴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소중한 정부 재정 지출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정책들, 수만 명을 고용하는 고용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자리를 몇만 명 늘리고 기업을 어떻게 살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써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볍게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가볍게 여쭙다가 이게 지금 마지막 클로징 질문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박사님은 중간에 벌써 아니 그거는 이따가 두 분한테도 여쭤볼 기회가 있겠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뭘 하고 계셨을까 했더니만 지금 우국충정에서 지금 계속 막 울컥울컥 지금 우라가 치미고 계시구만.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 박사님이 지금 파월의장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연준 의장이세요. 예. 임명권자가 참 매일 쪼아댑니다. 매일 쪼아댑니다. 마이너스 금리 하자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 리서치를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있었죠. 마이너스 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경제적인 실험인데 그게 기대했던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떨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뉴스에서 보시는 마이너스 금리, 내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준다. 이것은 사실은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이고 주요국에서 그게 지금 유럽도 일본도 그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 일부 은행은
그러한 대출이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미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부 것은 은행입니까? 일부 국가입니까? 일부 국가 일부 은행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려면 조금 또 복잡하고 왜 그런 은행들은 그걸 하고 있고 그걸 버틸 수 있는가는 조금 다른 더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정책금리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죠. 그리고 정책금리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도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런 거죠. 시중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이 줬는데 그걸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고 오지 마라. 우리한테 다시 맡기면 그 예치금리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야, 우리한테 제가 중앙은행이니까 다시 돈을 들고 오지 말고 너희 은행들 다시 돈 들고 오면은 페널티 매기고 코스트 들 테니까는 이 돈 들고 있다가 시중으로 뿜어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반응인데 그러한 페널티를 물고서라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뿜어낼 것인가.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특정 국가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인가.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시도를 해봤던 건데 여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나라 금융기관들이 앞만 가지고 버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그 나라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앙은행으로부터 프레셔가 올 때 그것을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쪽으로까지 다 전이를 시키면서 한마디로 예금금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코스트는 있고 대출금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레비뉴에 해당이 되니까 뭐 그 레비뉴뿐만이 아니라 예금금리 쪽에까지도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특정 국가나 특정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나 유로존의 은행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그러한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도 미연준이 판단하기에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월이라든가 미 연준 이사들이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제가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금융 시스템이 뭐가 다르지?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그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체력이 되나? 이러한 것들을 따진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에 당장 금통회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매크로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리어 요즘 들어서는 정책금리도 0%대에 접어들었고 정책금리를 낮춰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늘리거나 가계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늘리거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서 가격 변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멈춘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섹터나 기업 쪽에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꽂아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만약에 금리를 꼭 낮추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0%대에 가까운 금리를 경험을 했었던 유로존이나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0.25%포인트가 아니라 0.1%포인트씩 금리를 조절하시는 게 도리어 더 적절한 보폭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민선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0%대의 정책금리가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든 연구님, 그러면은 지금 조 박사님 던지신 화두인데 지금 우리 이제 0.75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걸 갖다가 0.75에서 늘 하던 대로 따박따박 25b씩 했는데 이 0.5 간다고 0.5에서 또 0.25 간다고 지금 상황이 금리 한 25b씩 뭐 한 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음 회의 기다렸다가 또 내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임팩트가 있을까요? 경제에?
금리를 낮췄죠. 어. 그 뒤로 이제 상황을 보면 금리 효과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있어 보이죠. 하지만 어. 금리를 낮춘 다음에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를 쭉 돌아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나빠졌냐라고 하면 글쎄 과연 제일 나빠졌냐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한 상태고 그럼 좋아졌냐라고 하기에도 글쎄 팬데믹이 있는데 과연 좋아졌냐라고 하기도 모호한 상태고 그 말은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 것에 의해서 기대감이 얼마나 있냐를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통적으로 저희 하우스뷰는 3분기 때 한 차례 정도 낮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효안에 근접한 0.5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효성 아니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조차도 조금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저도 뭐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서 한 받고 저기서 한 받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또 뭐 이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벌써 3번 받다 보니까 크든 작든 살 이제 늘어지네. 뭐 금리 이런 거 신경 안 쓰이고 언제 또 꽂아줄라나 싶고 언제 또 이렇게 카드 신청 받아가지고 이걸로 소고기 한번 사 먹나. 지금 그래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뭐 우리 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게 지금 아니고 파월 의장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너가 갖다 꽂아줘라. 꽂아줄 때 정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돈은 우리가 대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리고 그것도 하도 요새 가는 데마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금리 어떻게 간다고 보세요? 두원 연구께서는. 저희는 아까 미국. 조 박사님 보시는 것처럼 글쎄 미래일은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어렵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하자는 대로 늘 해왔잖아요. 양적 완화 해, 제로금리 해, 그리고 양적 완화도 했더니만 뭐 계기들이만 결국 하잖아. 저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은 내년쯤 가면은 미국 마이너스 뭐 예치금 금리가 됐건 IOE 하다못해 그 초과 지준에 물리는 IOER이라도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한번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저는 고려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로는 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당장 근데 그 정책을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장 쓸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외국인은 죽으라고 안 사요, 주식에서. 개인들은 많이 사는데. 근데 우리 채권은 많이 산다며, 외국인들이. 네. 단기채 위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뭐 수익률 차원에서 짭짤해서? 환해지하고 단기채를 사면 어. 이제 환해지 쪽에서 한 1%포인트 가깝게 플러스 일드가 나오거든요. 환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예. 달러를 달러 갖고 팔고 있는. 사는데 미리 네네네. 선물 안으로 사는데 네. 지금 먹고 들어가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뭐 미국이나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금리가 다른 데가 워낙 선진국 금리 낮으니까 우리나라 원화채 사고 그거를 달러로 해지는 했고 이거 앉아서 그냥 수익 그쵸. 확정인데. 예, 만기도 짧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 하루 4월 달에 한 일평균 한 3천억 정도씩 일평균 3천원. 네. 단기 투자로만 그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안 빠지죠? 우리 서울에서? 환율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적이니까 반대를 봐야겠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하냐라고 네. 저는 질문이 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뭐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불안할 때와 미국 경기가 좋을 때와 지금은 이제 전자인 거죠. 불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실물 경기 여전히 뭐 내후년까지도 이 디플레이션 갭 상에서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달러가 왜 약해야 되지 해서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의 달러 인덱스의 박스권이 꽤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강달러가 좋아하는 얘기는 뭔 것입니까? 그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네. 강달러는 미국 경기에 좋았었냐 과거를 보면 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구매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미국의 투자에 과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강달러가 좋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를 보고 연준에 대한 압박의 또 하나의 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낮추라, 마이너스 금리도 가자 이럴라 하다 보니까 달러가 혹시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말로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촉이 좋으신 영감님이라서 달러가 박살날까봐 이 약간 느낌이 와서 또 우선 말로 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 강달러 발언에서 박사님이 뭐 이렇게 찡하게 온 건 없었습니까? 저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도다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받아들이고요. 일단 받아들이라. 네, 그리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가격 변수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주관을 갖고 다시 한번 복습, 회귀하고 다음을 이제 조망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강달러 발언은 향후 연준을 위한 화살이었다고 봅니다. 연준을 위한.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그쪽 그 외교나 그 전략 쪽 담당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워싱턴 D.C.의 정가에서 각광받았던 전략가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새 지표 들다 보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들다 보거든요. 어제는 또 뭐 많이 올렸더만 또 뭐 크레이지 샌더스 까고 또 무슨 뭐 바이든도 까고 하는 와중에 또 자기 그 딸내미 티파니 뭐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했나 봐요.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꼭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이러고 막 이런. 그러면 저 뭐야 파월 의장하고 자기 딸내미하고 이제 동문이요. 조지타운 뭐 그렇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 좀 뭐랄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읽다 보면은 참 마음껏 사는 분이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미국 대통령이란 분이. 그 수백만이 그 팔로우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박사님 보시기에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인가 그 말라리아야 그거 먹는다 해갖고 발칵 뒤집어졌는데 한 며칠 전에 네, 진짜 네. 드시는 것 같아요. 짐작하시기라. 척 씌우면은 저 약 안 먹는 것 같은데 하던데. 오늘 어려운 질문이 참 많네요. 근데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치료제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마음이 급하다. 그리고 모더나 너무 건도 굉장히 성급하게 좀 뉴스를 그렇죠. 내놓고 있다. 네. 그것은 뒤집어 보면은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버트 파우치 같은 이런 전문가가 얘기를 했던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백신 기간이 일종의 지금 가이드라인처럼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쪽 분야에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로버트 파우치의 예상조차도 낙관적이다. 앤서니 파우치.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전망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있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놈의 뭐 백악관 내에다가 태스크포스 만들고 사흘 만에 그 백신이 나와. 그것도 꼴랑 1단계. 그 1단계 통과한 우리 코스닥 상장 업체가 수십 개가 될 텐데 1단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자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장 와서 조금만 김돈 연구원께서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약간의 그 뉘앙스는 풍기셨어요. 어떤 그 부조화 내지는 괴리. 지금 우리 증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2000쯤에 와가지고 2000에 안착도 잘 안 되고 미국도 유럽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그런 장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우스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또 생각하신다. 네, 하우스를 얘기해야 되고요. 하우스뷰를 얘기해야 된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툴을 봤을 때 향후 제 전망의 컨디션을 갖고는 저물가는 지속되고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거고 그러면 일부 부진한 실물 경기를 차치하고라도 금융시장의 일부 국가의 일부 섹터의 일부 자산 가격은 오히려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게 미국에 한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좋다 그래서 신흥국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의 이 효과를 일부 한쪽에서만 누린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팬데믹 이후의 양극화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한국은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죠. 네. 그 전에 2달간의 빠른 회복을 보면 좀 수급적으로 많이 혼선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들어오는 내수 자금은 있고 그럼 과연 우리 증시는 그동안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그럼 뭔가 손바뀜이 있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거죠. 혼자만의 동력이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하지만 실제 기대하는 낙수 효과는 글쎄요.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선 연구원님께는 지금 시장에서 네. 중국 양해 앞두고 네. 뭘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뭘 기대합니까? 지금 아마 올해 성장률 얼마로 제시할지 제시 못할 것 같은데. 네. 제시 못할 걸로 예상하거나 아니면 뭐 3% 정도로 제시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해 이후에 이제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위안화 약세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안화 약세. 네,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 그거랑 연동돼서 원화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그런 것들 아마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안화하고의 상관관계는 높죠. 아직도. 뭐 그렇게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이 중간에 그거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박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그거예요. 어쨌거나 조금씩 우리가 이제 매주 한 번씩은 언급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경제 환경 또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펼쳐지겠는데 이제 완전 옛날로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기사 보고 참 뭡니까 고3들 학교 나갔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야 마스크 껴 뭐 그런 거 만지지 마 수업이 안 되고 고3 애들이 그냥 등교하자마자 또 전부 집에 갔다는 거지. 아니 코로나가 고3이라고 봐주냐 이러면서 그래 했는데 이래저래 생산성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그래요. 지금 어떤 대응과 준비 아까 박사님은 조금 하셨는데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갖고 조금 더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두 분 듣고 마무리하죠. 박사님까지 듣고. 팬데믹 이후에 변화하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 좋다. 뭐- 제목 좋다. 뭐 여러 가지가 변하겠죠. 뭐 언택트의 반대로 디지털 컨택트라는 얘기도 있고. 디지털 컨택트. 언택트 이퀄 디지털 컨택트. 네. 뭐 근데 그런 건 또 테마고 산업이니까요. 제가 네. 보는 툴에서 쭉 보면 저물가 시대가 간다는 겁니다. 물가가 낮은 시대가 뭐 시대라는 건 좀 길죠. 한 2, 3년 정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어쩌면 뭐 레벨로 그러니까 뭐 GDP의 레벨로 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우리의 성장의 전망을 갖고 다만 간간히 나타나는 반응의 속도, 그러니까 성장률이죠. 그걸 갖고 자산 가격이 반응을 할 텐데 그래도 더 부채가 커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갖고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시대에 확대되는 시대에 투자시 기대 수익률을 과연 높이 가져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2, 3년 정도의 어떤 저물가의 지속 네네. 공감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김든 연구께서는 폭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그 가능성은 아예 배제? 엄청나게 긴 스토리인데 저는 DR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DRI? 예, 2021년까지는 디플레이션, 3, 4년까지는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대공황 때 봤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29년부터 33년까지 디플레이션, 한 5, 6년 동안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연준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겠죠. 하지만 한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간다.
알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 예.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각국들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물자를 자국 내 스스로 더 재고로 쌓아가려는 노력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위축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고, 네. 어차피 근데 그 이전부터도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도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긴 했지만, 코로나가 촉발이 되면서 이 흐름이 좀 더 명분을 얻게 되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런 혜택을 받던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수출 위주 국가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적인 어떤 구도 이런 것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부 그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도나 베트남으로 분산이 되면서 일부 수혜를 받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건재하면서 그 어떤 역할을 해나가겠지만, 이제까지 성장해왔던 흐름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변화들도 아마 이번 계기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박사님께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셨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하셨던 고통스러운 트레이드오프,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 목숨이요, 경제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고민 없이 결정해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은 아쉽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다가 오늘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왕 돈을 써도 제대로 쓰고, 이왕 그러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례적이고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해도 될 정도의 걱정이 나올 정도로 펼치면은 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싶어요. 네. 조금 더 연결해서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도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포스트 코로나, 네. 뉴 노멀, 넥스트 노멀, 어떤 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지금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죠. 장기적으로 지금이- 고민을 해봤는데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화두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요즘 예.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물가가 낮을 것 같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 돈을 받아서 쓰거나 또는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의 부채도 많이 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저성장, 저물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에 앞서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앞서 겪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있죠. 일본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을 저희는 재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나타날 양상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재팬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주요국에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넓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재팬피케이션을 글로벌화 내지는 글로벌 재팬피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현상, 사실은 최근에 돈이 풀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통화 완화가 아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기업이나 산업, 자국 산업을 지켜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쪽에 돈을 꽂아줘야 되는데 예. 빚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쓸 곳을 지정해서 거기다 돈을 투입하고 그 펀딩은 사실은 중앙은행이 도와줘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사실은 재정 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형태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지금 들어간 형태로 지금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글로벌하게 주요국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그러한 면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올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중반대까지 갈 거고요. 네. 3차 추경이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이 또다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몇 년 안에 사실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대에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 신용등급보다 몇 단계씩 낮은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거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더 글로벌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특히 중앙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했었을 때에는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 김도원 연구원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은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앞으로 튀어 올라가는 것이 2018년에 있었던 그러한 주가 급락 같은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도 그걸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낮은 수준의 국채 금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앞서 일본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미 재정 지출의 절반이 이미 있는 국가 부채의 이자를 내는데 쓰이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 타겟팅을 하는데 통화 정책의 시스템을 장기 국채금리 타겟팅으로 국채금리 타겟팅 시스템으로 바꾼 게 사실은 그거를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양상이 일드 커브 컨트롤 해서 그렇죠. 하면서 뭐 그러한 양상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금리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으셨지만 저는 또 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저는 또 환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가 감이 이렇게 잡힙니다. 미순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돈 같은 돈하고 돈 같지 않은 돈은 분명히 달라요. 네. 이른바 국제 준자가 붙더라도 준기축 통화 정도까지도 분류되는 쪽에서는 사실 정부가 국채 펑펑 찍어내고 그걸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막 사주고 돈 찍어서 별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돈을 갖고 사는 나라들이 걔들 흉내내다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야, 그래서 주가 외대 금리 한번 또 복습하시고 한번 새겨 보시죠. 그리고 시장 지금 고민스러운 단계 다 와 있습니다. 넘어온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아직 좀 남은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예, 5월 26일 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기재부 국제국민국장님 또 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김영희 교수님, 김진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들 모시고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시간 준비될 테니까 한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서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키워드 되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팬데믹 이후 포스트 팬데믹 키워드. 일단 그 꿈쳤을 거 아니에요. 답에서. 그냥 다음 달 중에 고시절을 한번 더 해야겠어요. 근데 키워드가 들어도